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이슈, 돈 버는 정보와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지난 3월 3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 2천억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가졌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일명 전쟁 추경으로 불리는 2026년 추경의 핵심 내용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어제 1박 2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빈 방한하는 첫 번째 유럽 정상으로 지난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한이자 또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의미, 기대 성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인사이트는 유튜브 경제인사이트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금융시장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 국내 증시, 어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타격 연설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양호한 흐름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이란이 오히려 강대강보다는 호르무즈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현재 시각 3% 넘게 급등하며 5,390선도 넘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폭은 좀 덜합니다. 0.7% 정도 강보합에서 조금 더 올라 있는데요. 그래도 1,060선은 일단 회복한 상태입니다. 수급을 놓고 보면 체크할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말 오랜만에 거래소에서 약 3천억 가까운 순매수를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크지는 않지만 그동안의 매도세를 끊어낸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남은 장 그리고 다음 주까지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의 중요한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1,600억 정도 순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환율 놓고 보면 1,500원대 초반까지도 일단 떨어졌습니다. 실은 달러 인덱스도 강하고 이 전쟁, 중동 상황에 대한 여파도 컸긴 했지만 WGBI라고 하죠. 세계 국채지수 편입 효과가 작용하면서 현재 원달러 환율 1,509원대까지 일단 내려온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요. 우리 원화 기준으로는 1억 100만 원대고요. 달러 기준으로는 6만 6천 달러대까지도 내려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재 금융시장의 흐름 짚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시작합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난 뒤 이야기 계속 이어가죠.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입니다.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경제 대응 체제로 전면 전환하고 대외 리스크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지난달 31일 국무회를 통과했던 26조 2천억 규모의 추경안의 기본 방향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자, 전쟁 추경으로 불리는 이번 추경에는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의 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과 또 석유 최고가격제 보조 예산 등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2026년도 일명 전쟁 추경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 추경 얘기 이전에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내용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명 석기시대 발언이라고도 불리기도 또 그런 또 비아냥도 있던데요. 이란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종전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거 종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근데 막상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간으로 이제 황금 시간대였습니다. 밤 9시였거든요. 모든 가정이 TV를 보고 있는 시간에 대국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상 기대와 전혀 다른 얘기였고요. 이란을 더 2, 3주 내로 더 강하게 압박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석기 시대로 돌려버리겠다. 이런 이제는 강압적인 발언도 했었습니다. 담수화 시설 이런 거 다 파괴하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실제 또 행동으로 나섰습니다. 이란의 이제 고가 다리죠. 중동의 정말로 뭐 자랑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고가 다리를 또 미사일로 폭격했던 이거를 또 트럼프 대통령이 SNS상에서 또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런 일도 실제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시장에서는 과연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스러움이 굉장히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호르무즈 해협 결국에는 그냥 각국 나라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의 메시지를 냈거든요. 정 안 되면 우리 미국산 원유 써라, 이런 얘기하면서 사실상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아권 국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호르무즈 해협 사실상 봉쇄로 인해서 유가에 대한 비상 등이 더 들어왔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보겠고요. 결국에는 이제는 이란 같은 경우에도 반발을 하면서 더 파괴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또 우려스러움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 증시도 그렇고요. 오늘 뭐 아시아 증시,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일단 주식 시장은 안정세를 찾고 있지만 유가는 거의 폭등세입니다. WTI도 배럴당 110달러인데요. 평론가님, 지금 여러 좀 우려가 있습니다. 이란이 오만과 통행 규칙, 통행세를 공식적으로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멘 후티 반군이 또 밑에 단에 있는 홍해까지도 막는다라고 하는, 이렇게 되면 또 우리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그리 좋은 그림은 아닌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유가도 문제지만은 사실 만약에 후티 반군이 예를 들어서 그 좁은 해역이 있는데 밥 엘만데브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좁은 해역을 만약에 막는다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는 뭐 석유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향하는 사실상 그 해상 운로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사실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 엘 만데브 해협인데 우회로라고 또 알려져 있는데요. 예, 우회로죠. 왜냐하면 저 해협이 중요한 이유가요. 우리가 이제는 유럽 쪽으로 뭐 전자제품 수출했을 때 이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거쳐서 홍해를 거쳐서 이제 수에즈 운하 거쳐서 지중해로 나가서 유럽 쪽으로 빠지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막혀버리면 진짜 남아프리카 공화국 희망봉 거쳐서 아프리카를 삥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운송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이런 그 바브 엘만데브 해협까지도 만약에 봉쇄될 우려가 있다 보니 지금 굉장한 좀 불안감을 우리가 안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계속적으로 이제는 이런 우려스러움이 시장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뭐 사우디라든지 바레인이라든지 뭐 공습 경보가 계속 울려지고 있다고 지금 외신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고 불안이 확산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최근에 이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가 절대 과거로 못 돌아간다. 네. 지금 일단 조기 종전이 되더라도 일단 기본에 대한 그 유가 기본 시설이 파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유가는 뭐 90달러 선 이렇게 갈 수 있고 고유가의 고착화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확전되면은 174달러까지 갈 수 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100달러를 넘어설고 있고요. 특히 근원물이 원원물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 사태를 지금
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기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요가 많은 걸로 보면은 확실히 이제 공급 부족 사태는 맞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유가는 유지가 고유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유가의 흐름이 굉장히 걸립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경제도 유가가 좀 안정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경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26조 2천억 규모고요. 왜 추경이 필요한가? 이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의회 추경 시정 연설의 포인트와 이게 맥락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함께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위기입니다. 이 대통령께서 이제는 위기라고 28번이나 이제는 강조를 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는 고유가 상태로 있다 보니까 우리는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소비가 둔화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경을 통해서 소비를 어느 정도 풀어줄 그런 어떤 기회 요소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섰다라고 이제 시정 연설을 시작을 했죠. 중동 전쟁이 이제 34일째라는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추경이 간절히 필요하다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6조 2천억 원의 이제는 추경안이고요. 여기서 저는 좀 고무적으로 봤던 게 초과세수 25조 2천억 원을 소과세수거든요. 초과세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채 발행 안에서 이 제한 마련했다라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또 한 가지가 사실 1조 원 정도는 빚 갚는 데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이제 시정연설 주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경제 침체 국면에 우려스러움이 있고 26조 2천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고 빚 없는 추경이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유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거고 지금 이런 표현도 썼죠. 이게 소나기가 아니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 그러면서 담합, 매점 매석 이런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적절한 추경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필요성과 시정 연설 내용 짚어봤습니다. 26조 원의 2천억의 예산과 규모입니다. 어디에 활용되는가, 사용되는가 하나하나 보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우리 평론가님께서 좀 핵심 내용만 착착착 해주시죠. 크게 이제는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요. 첫 번째로 고유가 대응이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생 안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강화. 이 부분도 이제 3대 축으로 이제 추경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고유가 대응에 한 10조 1천억 원 정도가 쓰여집니다. 에너지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고 특히 이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죠. 4조 8천억 원이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하위 이제 70% 분들이 이제 받게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석유 최고 가격제 네. 이 부분을 유지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원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가지고 이걸 재원을 마련을 하고요. 그다음에 KPS 환급률도 최대 30%포인트 더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KPS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KPS에 대한 일반 같은 경우는 20%에서 30%로 환급률이 더 높아지고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주요 내용인데요. 네. 고유가 부담 완화, 아까 말씀드렸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에너지 복지에 쓰여지고요. 민생 안정, 취약계층 일상 회복이라든지 특히 청년 창업 일자리 지원, 또 고물가 대응에 쓰여지게 됩니다. 또 계속 가본다 그러면 산업 피해 최소화도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피해 기업이라든지 에너지 신사업 전환으로서 또 예산이 알뜰하게 쓰여지게 되고 지방재정 보강 등에서 교부세 증액이 되는 부분, 그다음에 국채 상환에서 의미가 있는 게 이제 국채도 상환합니다. 1조 원 정도 이러면서 부채 부분도 신경을 썼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추경안이 큰 틀에서 마련된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일반 국민분들이 가장 관심이 크고요. 또 연일 언론 헤드라인 주요 뉴스로 꼽히는 것은 이 중에 있는 4조 8천억 규모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입니다. 아까 이제 지급 방식이라든가 네. 계상이라든가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까지도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맞습니다. 대해서 관심 많으실 텐데 일단 대상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득하위 70%라고 이제는 정부 추경안에 적혀 있고요.
기획예산처에는 그러면 소득하의 70%를 중위소득 50%에서 150%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산층도 이제 포함될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제는 그걸 좀 나눠보겠습니다. 소득하의 70% 중에서 이제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10만 원을 이제 받게 되는 거고요. 비수도권과 그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 하면 15만 원에서 25만 원.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45만 원. 그다음에 비수도권은 50만 원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도 계십니다.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55만 원. 그래서 비수도권은 60만 원으로 이제 차등 적용이 된다. 특징은 어려울수록 그다음에 비수도권에 계실수록 이제는 더 받는 구조로 짜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 시기는 지금 시장에서는 한 4월 말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일단은 본회의에서 이제 10일 정도, 4월 10일에 지금 여야가 합의된 상태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날짜 계산해 보면 한 4월 말쯤에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만약에 받게 되면은 사용 방법 나오는데요. 일단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쓰는 곳은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쓸 수 있고 프랜차이즈는요. 직영점은 안 되고요. 가맹점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는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당연히 우리가 민생지원금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쓸 수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차, 2차로 나눠서 아마 차상위 한부모, 기초수급자는 좀 더 빨리 네. 지급이 될 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까 살짝 보니까 생계급여 수요자에게는 또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폭이 상당히 좀 확대되는 것도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네. 받는 게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드리는 바우처인데요. 이번에 이제는 추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많은 분들이 노인, 장애인, 한부모, 다자녀 가구 다 받는지 아시는데 그러지는 않고요. 기초생활자 중에서 이번에 이제 노인, 장애인, 한부모, 다자녀 가구에게 5만 원이 더 추가가 지급된다는 거. 그래서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한 유가 연동 보조금도 이번에 나옵니다. 546억 원 정도. 여기에는 이제는 농어민 쪽인데요. 지원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비닐하우스라든지 시설 농가 한 5만 4천여 곳이 이제 도움을 받을 것으로 지금은 보고 있고요. 어업인도 한 2만 9천 명 정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년 창업, 일자리 지원을 위해 2조 원 가까이도 또 재정이 투입됩니다. 청년 또 일자리 지원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는 청년과 일자리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부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중기부가 야심차게 마련한 게 모두의 창업이라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창업 열풍을 일으켜서 경제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인데 이번에 이제는 이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에 4천억 원이 이제 쓰여지게 되는데요. 이 모두의 창업은요 이런 겁니다. 경진 대회를 엽니다. 여기에서 유망 창업가 선발을 합니다. 한 300명 정도 선발하고요. 이분들에게 1억 원의 이제는 자금을 이제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거 정말 청년들에게 좀 관심이 좀 많은 상태거든요. 이런 제도도 운영하게 되고 또 한 가지 창업이라든지 일자리에 2조 원이 투입되는데 이 중 핵심이 이제 K 뉴딜 아카데미 신설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정부 주도로 이제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그다음에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주도로 청년이 선호하는 직업 능력 개발이라든지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돼서 여기에서 쉬고 있는 청년들을 이제 고용 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한 국민취업제도 대상을 구직 청년이 없는 경험이 없는 청년에게까지 확대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국민취업제도 같은 경우는 2년 내에 직장 경험이 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요. 이게 개선이 되는 게 쉬었음 청년 대상 이게 한 3만 명 정도가 이번에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 그것도 하나의 허들이 없어진다는 것.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추경안이 알뜰하게 쓰여질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가장 큰 문제, 우리 입장에서는 고유가죠. 이 때문일까요? 이재명 대통령 에너지 전환과 함께 재생에너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쪽에도 돈이 어떻게 좀 쓰이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고 문화산업까지도 있는데요. 일단 에너지 전환부터 좀 가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그 중동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이게 정말로 에너지를 아껴 써야 되고 무엇보다 재생에너지가 좀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죠.
그래서 이번 추경안에 이런 재생에너지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햇빛 소득 마을 대폭 확대가 됩니다. 이거 야심차게 또 정부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원래 한 150개인데 이게 한 700개로 이제 더 늘어나게 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렇게 신규 아파트 베란다의 소규모 태양광 보급 사업도 있습니다. 이게 한 10만 가구가 되는데 한 250억 원 정도가 이제는 재생에너지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뭐 건물 주택에 이제 쓰여질 수 있는 태양광 산업도 있고요. 또한 탄소 중립도 있습니다. 여기 전기차 수요 대응하기 위해서 전기 화물차 보급도 확대가 되는 부분도 이번에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확실히 뭐 재생에너지 부분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추경안이 쓰여질 것으로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산업도 있습니다. 예. 영화 제작 지원에도 쓰여지게 되는데 예술 콘텐츠 산업 이런 곳에서 이제는 예산안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저는 눈에 띄는 것이 예술인 생활안전 자금이거든요. 예술인 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자금인데 이번에 이제 한 320억 원 정도를 더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술인 분들에 대한 이런 생활안전 자금도 늘어나서 이런 생활이 좀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런 점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정부의 먹거리 대책 보도록 하죠. 이 유가가 결국은 최근엔 비료 가격을 막 건드리게 되면서 결국 곡물 가격 또 이제 여기 먹거리 가격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먹거리 대책도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는 3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죠. 2.2% 상승률이 나와줬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2% 초반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다만 이제 석유류 제품이 9.9% 올랐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는 물가를 좀 자극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정부가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은 좀 낮아졌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좀 낮아졌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설탕, 밀가루 여기서 좀 낮아져서 좀 이 석유류 제품 올랐던 걸 좀 상쇄시켰죠.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쪽은 물가가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1만 개 주유소 가격 담합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지금 걸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일단 정부가 할인 지원을 합니다. 거기서 본다 그러면 닭고기 공급 확대하고요. 최대 40% 이제 할인 지원을 하고요. 계란 한 판 이게 39짜리인데 1,000원 할인 들어갑니다. 쌀도 이제 정부 양고 방출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먹거리 물가를 잡는데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축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축산물은 사실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좀 발병해서 공급이 좀 줄었거든요. 예. 하지만 이 부분도 정부가 신경 써서 이제 출하량을 늘릴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정부가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해서 관리 대상을 더 확대하고 있다,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가공식품까지도 이번에 점검 대상에 있다라는 점도 함께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권혁중 경제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갑니다. 영상 보시고 난 뒤 이야기 계속 이어가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어제 1박 2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했습니다. 이번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으로 한국과 프랑스는 수교 14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 미래 산업의 실질적 협력을 본격화하는 전환점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의미, 기대 성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태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 유럽팀 선임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박사님, 지금 보면 마크롱 대통령은 처음 방문, 이 방한이고요. 프랑스 대통령으로도 11년 만에 한국을 찾는 겁니다. 자, 왜 이 시기에
또 이란 사태, 중동 사태가 있는 시기에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을 왔을까? 우리가 어떤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올해가 이제 한불 수교 140주년을 이제 맞이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G7의 정상회의랑 G20 정상회의에서 이 두 차례 이제 양국 정상들이 한번 만남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이제 G20 정상회의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초청을 갖다 밝혔고 이에 대해서 이제 답방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마크롱 대통령이 오셨는데요. 지금 현재 뭐 아시다시피 뭐 글로벌 정세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뭐 지금 러우 전쟁도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또 이제 중동에서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지금 불확실성이 이제 고조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양국이 서로가 만나서 좀 미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해보고 또 현안에 대해서도 한번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교류를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시점이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이 딱 양국 정상들이 만날 어떤 적절한 시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프랑스의 외교 개념에는 이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의 이 인도태평양 지역, 우리 지역이 프랑스의 안보, 프랑스에도 외교 안보 전략에도 좀 중요한가요? 어떻게 좀 두 관계를 이어볼까요? 자, 우리가 우선 전략적 자율성을 얘기할 때는 처음에 나온 게 이제 프랑스 1994년에 국방백서에서 처음에 이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전략적 자율성은 결과적으로는 뭐 안보나 방위 차원에서 지금 독자적으로 뭔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다 이제 의미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프랑스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제 안보적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과도하게 특정국에 이렇게 좀 의존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취약성이 좀 올라간다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 이걸 갖다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전략적 자율성을 갖다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최근 들어서는 안보 방위뿐만 아니라 뭐 경제라든가 산업 이런 부분으로까지 확산이 되면서 이제 그 의미가 더 지금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특히나 이제 인태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프랑스가 또 인태 전략을 발표를 하고 또 인태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자신들의 리더십이나 영향력을 갖다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신뢰할 수 있고 또 여러 경제나 산업 부분에서 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다 보니까 파트너로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적합하다는 어떤 프랑스의 입장 그리고 평가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과 프랑스도 좀 많이 가까워졌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프랑스한테 굉장히 뭐 에어버스라든가 이게 대규모 이제 그 교역 대상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중국은 시장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의 의미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미래 기술을 갖다가 같이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또 글로벌 이슈나 또는 인태 지역 또 호르무즈 해협 이런 다양한 이슈에서 뭔가 논의를 갖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파트너 이런 차원에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뭐 평가 이런 것을 갖다 프랑스 쪽에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도요, 인태 지역, 인도태평양 지역과 또 여기에 좀 전략, 외교 전술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삐가로지에 이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서 가치와 문화의 공유 140년, 한국과 프랑스의 우정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거든요. 이 기고문 내용 좀 전해주시면서 우리와 프랑스의 파트너십에 대한 것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 르피가로지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딱 기고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까 이제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도 이제 언급이 몇 번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양국의 이제 140주년의 어떤 긴 역사 속에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소중한 어떤 그런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명동성당에는 이제 뭐 그 지식이라든가 신앙의 어떤 교류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6.25 참전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파리에서 활동하는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타고 계시는 이 KTX 같은 경우도 고속철도도 결과적으로는 프랑스의 떼제베 기술이 이제 넘어와서 이제 그런 밑바탕을 갖다 깔아줬었는데 이런 일련의 어떤 그런 정치, 사회 그리고 이제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프랑스가 우리한테 해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문화협력의 차원에서도 양국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고,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아무래도 프랑스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뭐 반도체라든가 또는 양자기술, 또 원전, 재생에너지 이런 다양한 산업의 어떤 기술 차원에서 또 우리나라가 좀 안정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프랑스한테는 중요한 또 협력의 파트너로 지금 우리가 인식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2004년에 그 양국의 정상들이 그 당시에 이제 포괄적
동반자 관계라는 어떤 그런 양국 관계를 다 설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22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렇게 격상을 하면서 이제는 양국이 좀 더 미래를 바라보고 같이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공감대를 이뤄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프랑스한테 그리고 프랑스한테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협력 파트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인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파악을 했고요. 앞서 이제 프랑스에 있어서의 인태 지역의 중요성을 설명해 드렸는데 실제로요, 프랑스는 1일이었습니다. 일본 이 다카이치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이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자, 박사님, 여기에서도 굉장히 끈끈한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아, 이건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프랑스와 일본의 관계를 또 어떻게 볼까요? 우선 그 양국의 이제 그 공동 언론 발표문 그런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1차적으로는 양국 모두 다 G7 회의 국가 회원국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금 뭐 우크라이나라든가 또는 중동 문제에 있어서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이런 일련의 글로벌 정세와 관련돼서 이제 6월달에 예정돼 있는 G7 정상회의에서 양국이 어떤 식으로 좀 뭔가 공감대를 이뤄나가고 좀 같이 좀 보조를 맞춰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합의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양국 간에는 이제 산업적인 차원에서 뭐 핵심 광물이라든가 그리고 우주 기술 그다음에 뭐 그 원전, 원전 이런 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지금 양국 정상들이 우리가 서로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공감대를 이뤄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프랑스와 일본 간의 합의가 단순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가 중요한 것에서 넘어서서 네. 어떤 걸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같이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국가가 단순히 그냥 특정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그 강화를 통해서 관련 분야의 어떤 그런 질서라든가 또는 우리한테 미칠 수 있는 간접적인 영향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파악을 해서 이번 한불 정상회담에서 그럼 우리의 역할은 또 어떻게 다져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 좀 양국 정상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번 뭐 MOU 체결이라든가 또는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갖다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사전적인 어떤 그런 자료 또는 뭐 기초 자료를 갖다 우리한테 제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이제 살짝 또 프랑스가 일본과 저렇게 또 긴밀하게 하고 나고 또 우리와 또 하고 나니까 프랑스가 뭐 양쪽을 좀 저울질하나 그런 생각도 좀 갖게 돼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파악해야 되나? 아무래도 이제 일본한테 기대하는 것과 우리한테 기대하는 게 서로 좀 다르지 않을까 프랑스 입장에서 프랑스에서는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주 기술도 이제 조금씩 저희도 좀 뭐 개발을 해 나가고 있고 그건 프랑스가 강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제 우리도 이제 또 뭐 그쪽에서도 지금 역할이 계속해서 있으니까.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네. 방산 분야에서 특히나 또 이건 우리 우리가 강하고. 최근에 이제 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AI 반도체 부분에서도 굉장히 서로가 지금 우리가 강하고요. 경쟁력을 네. 갖고 있는데 특히나 AI 분야에 있어서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이제 자체적인 서버린 AI인 그 미스트라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둘 다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AI, 반도체, 우주 이런 분야에서 둘 다 일정 부분의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둘이 협력을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시너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일본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우리나라만의 어떤 역할, 경쟁력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조금 전 정상회담이 열렸었죠. 다양한 내용들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일단 핵심 내용들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언론 공동 발표 내용도 이 주요 내용들까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까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도 이제 언급이 되었지만 네.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3개 협정 그리고 11개 MOU가 이제 체결이 됐습니다. 특히 1개 협정과 이제 3개 MOU 같은 경우는 이제 양국 정상들이 계신 자리에서 이제 사이닝을 하게 되는 그런 세레머니를 가졌는데 첫 번째 협정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기술 협력 협정입니다. 이게 지난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걸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개정을 하게 되면서 문화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교류 그리고 양국 간의 협력을 갖다 강조를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MOU 같은 경우는 크게 3가지가 지금 양국 정상 입회하에서 사인이 됐는데 첫 번째는 핵심 광물, 그리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 그리고 반도체 양자 분야의 협력, 그리고 세 번째가 한소원하고 오나노사의 그 협력 양해 각서인데요. 예. 네, 첫 번째 핵심 광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요즘 핵심 광물을 둘러싼 주요국들의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히토리요. 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양국이 공동으로 이제 지주조사도 하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발굴하는지가 이제 MOU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하고 반도체 양자 분야는 관련 분야에서 이제 공동 연구를 하고 인적 교류라든가 또는 산업계 협력을 이제 강화하는 어떤 그런 확대 방안 그리고 이제 한선 오라노 간에는 양사 간에 이제 해결료 주기 관련돼서 이제 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홍축 그 우라늄에 굉장히 또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또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이 세 개의 그 협력 의향서, 즉 MOU를 통해서 양국 간에 좀 더 지금 수준보다는 좀 더 한 단계 더 깊어지는 협력을 갖다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프랑스는요, 특히 이제 최근에 프랑스 2030 투자 계획이라는 것을 열심히 이제 추진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에너지도 전환하고 산업 전체 구조를 바꾼다, 뭐 이런 겁니다. 탈탄소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 뭐 전기차 이런 것도 다 있는 그런 계획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어제 시정연설을 할 때 에너지죠. 워낙 고유가지 않습니까? 이제 에너지 전환, 또 탄소 중립 이런 재생에너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점들을 좀 보면 우리 한국과 프랑스 좀 윈윈 또 교집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까 지금 앵커님께서 네. 말씀하셨다시피 그 프랑스가 2030 투자 계획이라고 해서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게 이제 2021년에 발표가 됐는데 540억 유로 규모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투자 계획의 이제 핵심 내용은 첫 번째는 미래 혁신 산업에서의 어떤 그런 혁신을 갖다 좀 강조를 하겠다. 예. 두 번째는 에너지 분야 플러스 탈탄소화, 산업의 탈탄소화를 그렇죠. 갖다 좀 예.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540억 유로가 한 10개 프로젝트에 지금 세분화돼서 이제 추진이 되게 되는데, 뭐 여기에는 이제 SMR 그리고 소형 모듈러 원자로라고 하는 그런 그 원전에서의 어떤 핵심 기술, 그 미래 첨단 그 원자로를 갖다 기술 개발하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방산이라든가 또 AI 이런 부분에서도 좀 뭔가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프랑스 정부에서 그런 혁신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좀 아무래도 프랑스가 원전만큼이나 또 중요시 지금 하는 게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에서 지금 프랑스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미래 그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다 선점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다 양국 정상들이 서로 의견도 공유하고 또 협력 협정이라든가 또는 MOU를 통해서 지금 서로 논의가 지금 공감대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하고의 어떤 그런 협력에서도 이미 이 2030 투자 계획에 일정 부분 반영된 것들이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도 일정 부분 많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랑스 또 EDF라고 해서 나름 원전 또 노하우가 있죠. 예. 그리고 뭐 신재생도 강하고요. 예. 그래서 그 원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EDF는 우리가 좀 프랑스와 협력이 가능할까? 근데 우리 경쟁자인데요. 예. 경쟁자인데 우리가 이제 이걸 투 트랙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원전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가 프랑스가 미국에 의해서 두 번째로 원전 기술도 많이 갖고 있고 그렇다더라고요. 경쟁이 높은 국가다 보니까 우리가 뭐 제3국의 어떤 그런 원전 프로젝트에 그 컨소시엄으로 입찰을 할 때 프랑스하고는 약간 경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장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원전 분야의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양국이 또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경쟁과 협력을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프랑스이기 때문에 이번 양국 정상들도 그런 공감대 하에서 협력을 갖다 원자력 분야의 협력을 강조한 것도 이렇게 단순히 양국이 경쟁하는 국가가 아니라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국가다라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양국 정상들도 또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상회담 후에는 마크롱 대통령 100곳이 넘는 국내 기업들 또 이제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 하거든요. 기업들까지 왔다라는 것은 이제 실질적인 실무진에서의 한푸 경제 협력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양국 정상들 간에 이제 회의가 있게 되면은 그래도 좀 일부 대기업 위주로 이제 그 네. 비즈니스 사절단을 갖다가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번에는 좀 뭐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중소기업들 예. 이런 약간의 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중소, 중견 스타트업까지 같이 좀 만나게 되는 예. 이런 약간 유례 없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만큼 이걸 기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단순히 대기업만이 어떤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첨단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뭐냐면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중소 중견기업들도 충분히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까지 다 같이 포함을 해서 같이 양국 간의 산업협력이라든가 기술협력 논의를 해야 실질적인 성과라든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양국 정상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기업들을 초청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에너지 다방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이 분야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 양국 간의 이번에 어떤 정상 간의 회담이 단순히 정치적인 어떤 그런 합의나 이런 거에서 그치지 않고 네. 실질적인 산업 협력으로 이어지는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요, 여한구 이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제 프랑스 쪽의 경제단체장과 또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프랑스 기업을 좀 찾는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네요. 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금 여한국 본부장께서는 이제 메데프라고 프랑스 최대 경제단체 거기서 이제 미리 한번 전날 만남을 네. 가지셨는데 그 자리에서 이미 거기서도 뭐 에너지, 뭐 수소, 굉장히 또 뭐 환경, 뭐 다양한 기업들이 또 기업의 뭐 책임자들이 와서 같이 논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산업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정말 기업들이 서로 상대방을 요구를 해야 되고 상대방한테 기대하는 바가 서로 간의 이제 논의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자리에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반면에 뭐 프랑스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네. 요구하고 있는 어떤 뭐 투자라든가 또는 투자 규제 또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제도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좀 뭐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를 갖다 서로 좀 허심탄회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리에서 좀 논의를 하면서 양국 기업들이 실질적인 투자를 갖다 늘리고 교육을 확대하는데 좀 어떤 기회가 되는 어떤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라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프랑스 하면은 관광 하나보나 하시겠지만요. 그러면은 오산입니다. 이제 원전도 잘하고 AI도 잘하고요. 미래 기술도 잘합니다. 재생에너지 사업도 강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와 실질적인 경제 협력들, 뭐 미래 산업에 대해서 파트너십 강화 이런 쪽으로 좀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 덧붙여야 될까요? 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선 1차적으로는 AI와 관련된 것은 그렇죠. 굉장히 주요국들이 경쟁이 심합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 그 다음에 어쩌면 3위 국가들은 굉장히 격차가 심하거든요.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3위 국가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발판을 마련하겠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유럽의 또 중요한 파트너인 프랑스도 우리와 비슷하게 AI 소버린 AI를 갖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더 그 AI 분야에서 충분히 협력이 가능하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주 분야에서도 우리도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우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유럽 우주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다 보니까 양국 간에 좀 더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방산 문제도 그렇고 또 아까 문화 부분을 갖다 제가 좀 설명을 적게 드렸는데 네, 문화 분야에 해주세요. 있어서도 아까 그 양국 정상들이 아까 특히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 올해 말에 그 문화, 영상, 영화 뭐 정상회의를 갖다가 네. 공동으로 이제 개최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것처럼 문화 분야에서도 굉장히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그 퐁피두 센터라고 파리에 가면 네. 굉장히 유명한 그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분관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지금 개관을 해서 이제 곧 개관을 하게 되는데 그게 글로벌하게는 한 4개 지역에 4개 국가에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또 문화 분야에서도 또 충분히 또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져서 이게 단순히 정치권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 문화 그리고 아까 언어와 이런 사회 분야에서도 교역. 굉장히 지금 양국 간의 협력이 지금까지 140주년을 갖다 넘어서는 앞으로의 미래의 140주년에 우리가 기대하게 하는 어떤 양국 정상 간의 합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오태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부터 7일까지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벚꽃길이죠. 여의도 윤중로에서 벚꽃 축제가 열립니다. 윤중로 벚꽃길은 2일부터 8일까지는 교통이 전면 통제가 됩니다. 마침 그런데 오늘 밤부터 비 소식도 있거든요. 꽃 구경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